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관련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경 기자, 먼저 어제 신규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은 176명, 해외 유입은 3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1명, 경기 41명, 강원 19명, 충북과 전남이 각각 8명, 광주광역시가 7명입니다.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362명이고요. 이 가운데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56명입니다.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양성률입니다. 검사를 받은 100명 가운데 몇 명이 확진되느냐를 보는 건데요. 그제 검사를 받은 9,589명 가운데 208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을 계산해 보면 2.17%가 나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양성률은 1% 이내로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명이 확진을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였는데요. 이젠 2명 이상이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양성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성률이 3%, 6%로 배로 뛰기 시작하면 코로나19의 유행 양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예비 경보라는 거는 곧 단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비 경보는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 사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예비 경보를 알림으로써 개인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역망을 강화해서 최대한 1단계로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지난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83.4명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인 100명의 8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강원권역은 상향 기준이 10명입니다. 현재 평균 11.1명으로 1.5단계 상향 기준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여러 유행 지표를 봤을 때 수도권과 강원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철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어제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철원과 홍천 지역 요양원발 확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의 경우 갈마르베에 있는 요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이 요양원의 간병인과 입소자, 접촉자 등 모두 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요양원 밖의 주민 7명도 간병인과 함께 김장을 했다가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요양원을 매개로 한 2차 감염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방역당국은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은 만나는 상황이나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험 날짜 2주 전인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을 시행합니다. 주로 학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능 시행일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수능일까지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49만 수험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사전에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전국 학원과 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가 권고됩니다. 학생들도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 내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이 한시적으로 공개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에게도 최대한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능일까지 코로나19가 완치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전국 29개 시설, 120여 개 병상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확진된 수험생들은 이미 지난 12일 해당 시설로 이동했고 수능 일주일 전에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수능일까지 퇴원이 불가능하면 치료시설에서 응시가 확정됩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도 86개 시험지구마다 마련된 113개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대학별 평가 등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에 대비해 수능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는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 소속 국가들의 인구와 무역 규모가 전 세계 3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의 탄생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가전 중 하나인 세탁기. 호주나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품 비율 등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끼리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돼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또 RCEP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도 관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 RCEP 국가 영내를 아우르는 공급망 안에서라면 조금 더 폭넓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섬유와 기계 부품 등 관세 혜택을 보는 품목이 추가되면서 한 아세안 FTA에서는 80% 수준이던 관세 철폐 품목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개별 국가마다 각각 맺고 있던 FTA를 하나로 묶어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진 겁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 중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이 RCEP에 참여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 한중일 3국이 이 경제 통합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게 동참을 요구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우리 통상외교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오늘도 공기가 탁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온 데다 대기 정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배지 캐스터,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어요. 어느 지역들인가요? 네, 지금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남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에는 어제 9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데다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습니다. 강화와 산청은 가시거리가 70m, 영종도는 9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지만 저녁에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불복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은 조작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단서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바이든의 승리를 언급했습니다. 스스로도 이를 의식한 건지 곧바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선거가 조작돼 바이든이 이겼다고 썼습니다. 조작됐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바이든이 이겼다고 쓴 겁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거론한 게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1시간 만에 자신이 이길 것이며 가짜 언론들에게서만 바이든이 이겼고 자신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잇따라 썼습니다. 이틀 전 회견에서도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누가 알겠냐고 말해 처음으로 바이든 승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친 트럼프 집회를 찾는 등 상대 승리 인정할 듯 없어 보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인 론 클레이는 방송에 나와 바이든의 당선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하든 않든 미국인들이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초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인 인수위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폭증하는 만큼 인수위가 대책을 마련해 바이든 취임 후 정책을 펴려해도 정부 관료들과 접촉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선인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 브리핑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의 당선을 확인하고 인수위 지원을 시작하길 원한다고 차기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놓고 대검과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장이 직무 배제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직무 배제 요청권 자체가 총장에게 있어서 전례를 따른 거란 입장인데요.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독직 폭행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결재선상에 있는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 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윤 총장에게 이의 제기서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했고 영장 집행 중 일어난 일이라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무배제 요청 공문도 본인이 배제된 채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고검 측은 당시 중요 사건이었던 데다 다수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 고검 감찰부장이 기소했다며 내부의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검사 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총장에게 있고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이번처럼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그동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여러 감찰건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대립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의 한 주택에서 난 화재가 산불로 번져 공무원과 소방관 등 45명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0.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또 오후 7시 15분쯤엔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안동시 임동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90% 이상 진화를 완료하고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는 그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약했고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은 모두 14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크게 스토킹 범죄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법원에 직접 긴급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보와 보수, 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이번 국회에선 두 쟁점 모두 큰 틀에서 일치합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고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땐 경찰도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6건의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 나왔고 여당도 냈고 야당도 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 나선 것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입니다. 강성폭력 대책특위가 스토킹 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내며 8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까지 범보수 정당에서 나온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3건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제 저희들 당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이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계속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21년 동안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 이번에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각종 수당과 휴가, 주 40시간 근무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사업장마다 준수 여부가 천차만별인데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월 넘게 일한 가게에서 갑자기 해고된 이가은 씨. 업주가 예정보다 일찍 다른 사람을 구하더니 그날 밤 해고됐습니다. 내일부터 그 알바생이랑 저랑 오나요?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럼 제가 안 나와요? 그럼 물어보니까 이러고 바로 잘린 거예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업주는 고소로 응답했습니다.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이제 제출했던 절도 고소장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허락을 받고 남은 음식 등을 직원들이 나눠 가져오곤 했는데 해고 뒤엔 그게 도둑질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사람 개똥을 하고 본사에 얼씬도 하지 마. 너희들 진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망해버리지.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체불 임금도 아직 받지 못하고 부당 해고 구제는 자격조차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영세하다고 근로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근로를 하는데. 노동부는 이미 2016년 연구 용역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정책을 적용하라는 결과를 받아놓고도 올해 국감에서 비판을 받자 또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서 법 적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이점을 챙기려고 가짜 5인 미만으로 꾸미는 업장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꽤 이름 있는 여행 잡지사에 채용된 남하정 씨. 첫날 인사한 직원만도 20여 명에 상시 관리직이 3명.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인 사업장. 사장은 26일 만에 남 씨를 구두로 해고했습니다. 이렇게 자른 게 그냥 거의 습관처럼 된 것 같더라고요. 5인 이상의 기업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모아서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돈을 주고 그냥 끝내는 걸로. 지방의 한 호텔 체인에 근무하다 해고된 이수영 씨의 사연도 황당합니다. 6개월 장기 근속자한테 14시간 날 쓰고 맡겨두라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후산 휴가주로 하루만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불평만 많으시면 한 달의 기한을 줄 테니까 그만두래요. 노동자 15명이 모여 상시적인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단톡방.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고 적힌 근로계약서가 있는데도 경영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 휴가 등 모든 책임을 거부 중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이 단체에 접수된 직접 피해 사례만도 100여 건,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고발한 사례 중에는 이제 굴지의 대기업 사례도 있는데요. 위장을 했을 때 그것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영세 사업주를 보호하려고 노동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노동부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80만 명.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국민청원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주변 지역들 매매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서울 중랑구와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에 비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도 지난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울 외곽과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부 쪽에서 남양주, 하남, 동탄 지금은 많이 알아보시고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31.1.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수급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매물보다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지난 8월 말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매물이 가파르게 줄면서 전세난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매물이 급격하게 줄고 호가도 오르고 있어서 전세 불안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요자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가 정부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형태의 공급보다도 총량 자체를 어떻게 확보하고 분명히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초 방한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 선양에서 우리 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대규모 한국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체가 시 단위에서 랴오닝 성 단위로 격상돼 치러지는데요.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한중 교류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한국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교민 5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연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랴오닝성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대상 지역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주 행사는 주관이 선양시 정부에서 랴오닝성 정부로 승격됐습니다. 행사장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국 측이 기업 유치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沈阳韩国州上升为了投资贸易博览会，这是一个很重要的变化。 행사장에는 한국의 80개 업체, 200개 부스가 마련돼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는 신에너지 차량 중심으로 해서 증설 움직임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자동차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선양 한일회가 주관하는 K-팝 행사와 김밥 만들기 행사 등 다채로운 한류 문화 행사가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사드 보복을 극복하는 협력의 시발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최근 우리의 양식 어가들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막상 우리가 횟집에서 먹는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죠. 왜 그런 걸까요?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여수 돌산읍의 한 선착장. 물고기 무게를 재고 가격을 확인하는 선상 중개 작업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비어있던 8호 수송차 수조에 고기가 가득 찹니다. 내가 그래 고기를 실어주면 저 친구가 가서 지금 수족관에 넣어놓고 이제 파는. 이 화로 수송차는 전남은 물론 서울과 부산 등 저수조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중간 매매상으로 향합니다. 중간 매매상에서 도매시장, 그리고 횟집 등을 통해 최종 소비되기까지 많게는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양식광어를 기준으로 유통 비율은 70.3%. 소비자가 10,000원짜리 양식광어를 구입할 경우 어업인 몫은 2,970원, 나머지 7,030원은 유통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불안정한 출하 단가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높게 고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갑자기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활어를 선호하는 식문화 역시 유통 비용을 높이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일본 사람들이 먹는 숙성회처럼 회 문화가 좀 다양화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수준의 국내 회 문화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줄이고 가격 거품을 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충남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무는 곳이 많아서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또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은 저녁에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이 8.2도, 대구 5.3도, 전주 7.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19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미세먼지가 해소되겠고요. 목요일까지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과 강원도에 거리 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또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방역 협조를 간곡히 호소했는데요. 개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의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3.4명, 강원도는 11.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100명 이상, 강원권은 10명 이상이면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는데 강원도는 이미 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고 수도권도 턱 밑까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1단계와 1.5단계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고한 겁니다. 단계 격상을 검토하되 신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계가 상향되면 우리의 일상이 또다시 제한되고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런 만큼 1단계 억제가 최선이라며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감염의 특성은 가족 모임, 직장, 지인 모임 등처럼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남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의 경우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정부는 또 송년 모임 등으로 인해 이번 연말이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며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네,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으로 208명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200명대로 나온 건데요.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시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아이스하키 동아리 활동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방역 조치입니다. 학교 측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밀접 접촉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0대 이하 확진자 비중은 지난 9월에만 해도 38%였지만 최근엔 절반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크고 작은 집단 감염도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 강원도 인제군 지인 모임, 충남 서산 군부대,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2명으로 그 전주보다 약 34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 수도 18명 늘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급증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가 내려진 근거입니다. 경각심을 더욱더 고취시켜서 가급적이면 단계가 격상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부분들을 더욱더 촉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현재 위중증 환자가 56명이고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도 131개에 달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이 20% 수준이어서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 대비해 발열, 호흡기 질환자는 의료진이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19일부터는 소아와 고령자 등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불리는 RCEP, 즉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도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했는데요.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 나라가 자유무역을 체결한 겁니다. 자세한 의미를 김유대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 가전 중 하나인 세탁기. 호주나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품 비율 등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끼리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돼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또 RCEP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도 관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 RCEP 국가 영내를 아우르는 공급망 안에서라면 조금 더 폭넓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섬유와 기계 부품 등 관세 혜택을 보는 품목이 추가되면서 한 아세안 FTA에서는 80% 수준이던 관세 철폐 품목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개별 국가마다 각각 맺고 있던 FTA를 하나로 묶어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진 겁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 중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이 RCEP에 참여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 한중일 3국이 이 경제 통합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게 동참을 요구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우리 통상 외교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건물 윤곽만 어슴푸레해 보입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평소보다 더 숨쉬기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안개같이 심하게 많이 뿌연 것 같아요. 마스크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막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목이 조금 많이 막히긴 해요. 어제 인천과 서울, 경기와 충청 등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닷새 넘게 국내 대기가 정체됐고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선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동풍이나 남풍 형태의 바람이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륙에 쌓여있던 농도들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선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오늘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발전소 등의 가동률도 낮춰야 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네, 이렇게 하늘이 뿌연 가운데도 주말 동안 야외는 늦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는데요. 올해 마지막 단풍을 즐기는 시민들 모습을 양민철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이미 앙상해진 나뭇가지들 사이로 여전히 붉은 나무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붉게 물든 나무 아래에서 늦가을을 즐기는 사람들. 와, 이쁘다. 초미세먼지로 하늘은 뿌였지만 도심 고궁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계속 좋다가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심하긴 하지만 늘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늦가을을 마지막으로 즐기고 싶어서 딸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풍과 어우러져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은 단풍을 즐기던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친구, 연인과 걷다 보면 웃음꽃이 절로 핍니다. 아이들은 탐스러운 붉은 단풍잎을 조심스레 손에 담아도 봅니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려는 발길은 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온 산을 물들였던 단풍이 대부분 낙엽이 되어 떨어진 산길. 아직 남아있는 붉은 단풍을 만난 이들은 반가운 마음에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절정기는 좀 지났어도 멀리 가는 것보다도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동네에서 주위에서 가까운데 꼭 좀 이번에 그 가을에 단풍 구경을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도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상황이어가지고. 이번 주중에는 비까지 예보돼 있어 올해 단풍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방역당국의 국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리 두기 격상과 또 수능 방역 대책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한 주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22.4명으로 그 직전 주의 88.7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객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하였습니다. 강원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객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하였습니다. 확진자 수의 그 분포를 보면은 영서지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있거나 관광지가 많은 영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강원권 전체를 하나의 권유로 묶어서 1.5단계로 객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위 감시 국가라든지 또 방역 강화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절차에 대해서 좀 더 PCR 검사를 더 엄격하게 요구를 하거나 가능한 사전에 확진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입국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면 좀 더 강화된 그런 입국 절차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를 좀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진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확진 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넷째,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 이제 각 그 지역별로 저희가 120여 개의 병상과 또 113개의 별도 시험장에 754개의 시험실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별도의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사장이나 이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능 고사장 안에서의 지침과 관련한 매뉴얼은 이미 마련을 했고 교실 안에서는 수능 감독관이 있고요. 또 복도 감독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하면서 수능 수험생에게도 안내하고 있고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해 이달 초 부분 봉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지난 12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자 결국 봉쇄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3주 동안 전국에 고강도 봉쇄를 시행합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봉쇄 조치를 내리겠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간 건강이나 업무상 사유 등을 제외하고 외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식당과 주점 등 비필수 업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달 초 오스트리아는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부분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나 방역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해 결국 고강도 봉쇄 조치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를 맞이한 인도 주택가에서 번쩍번쩍 폭죽놀이가 벌어집니다. 디왈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 것을 축하하는 축제로 이날 인도 사람들은 초나 폭죽 등으로 많은 빛을 밝히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대기 오염을 개선해보고자 열흘간의 디왈리 축제를 앞두고 델리 수도권과 콜카타 등 주요 도시 당국은 물론 인도 환경법원도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폭죽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시작 당일부터 인도 도심 곳곳에선 밤샘 폭죽놀이가 이어졌습니다. 인도 북부 아유디아에선 지난해에 이어 기네스북 기록 경신을 위해 많은 사람이 강둑을 따라 58만 개가 넘는 등잔에 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에선 14일 밤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40배 이상 높은 곳이 속출했고 최악의 대기질은 물론 코로나19 폭증 우려까지 안게 됐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화산섬 라고메라에서 거대한 해안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해 휴양 중이던 관광객들이 이 사고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고메라 섬입니다. 지난 14일 이 섬에 거대한 해안 절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사태처럼 무너져버린 거대한 해안 절벽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떨어졌는데요. 절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폭탄이 떨어진 듯한 먼지 구름이 크게 일었습니다. 라고메라 당국은 절벽 붕괴 사고 뒤 고립된 5명을 헬기로 구조하고 주변 도로를 통제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특히 현지 소방당국은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요. 아직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속한 화산섬인 라고메라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대서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열나면 병원 예약 시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는 키워드입니다. 발열이나 기침같이 코로나19와 독감, 증상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인데요. 정부가 일선 의료 현장에서 두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진은 환자의 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전화로 상담하거나 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 독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검사 전에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어린이와 고령자, 면역 저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울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한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호흡기 발열 증상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막고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34개소를 설치합니다. 또 지역사회 집단 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코로나 선제 검사를 지속하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 6곳과 생활치료센터의 예비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시설과 음식점, 목욕탕, 사우나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종교시설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예비군 훈련 오늘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된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된 예비군 소집 훈련을 대신해서 오늘부터는 온라인 훈련이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원격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교육 과목은 국방 소개 등 4개 과목으로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내년도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이 차감됩니다. 다만 예비군 7년차 이상이면 2월 훈련 대상자만 원격 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요. 지원 예비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IMF 올해 한국 GDP 세계 10위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위보다 2계단 상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도 세계 10위였습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 4.4%로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9%로 예상돼서 주요국 중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좋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전자파를 방출하는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등이 최근에 대거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업체들이 이 제품 허가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알고 보니 9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벌어져 왔고 그 배경에는 우리 정부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발급받았다는 시험 성적서입니다. 시험기관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러나 실제 발급한 곳은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해당 미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비교해봤습니다. 기관명의 위치도 성적서 형식도 다르고 우리나라와의 상호 인정 협정 표식은 아예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성적서인데도 과기부는 9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전파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은 시험 성적서를 따로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하고 이제 기업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빨리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한 10일간의 어떤 리뷰 기간을 거쳤는데 무선 전화기와 IPTV 설비, 선박 레이더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홀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인증센터의 해명입니다. 100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커버 페이지를 아이디 정도 하고 주소 정도 이 정도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기부는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도 위조 성적서를 발급한 중국 시험소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有没有那个韩国政府部门那个给你们打个电话那个确认这个问题？没有接到过，这还是第一次接到您这边打的这个电话。 전수조사 6개월 만에 적발업체를 공개한 과기부는 뒤늦게 일부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최근 들어 날씨가 갑작스럽게 영하권을 오가면서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단감들 수확하기도 전에 얼어버려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 대비하려고 들어놓은 재해보험도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말만 보험이지 실제로는 너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보상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7만여 제곱미터의 과수원에 단감 농사를 짓는 손명수 씨. 갓 수확한 단감을 그대로 땅바닥에 버립니다. 최근 경남 밀양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이런 추위에 단감이 얼어버린 탓입니다. 동해를 입은 단감을 수확하는 현장입니다. 이 단감들은 상품성을 잃어 그대로 폐기 처분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단감 수확으로 예년이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올해는 5분의 1 수준인 5천만 원도 안 될 상황입니다. 미리 가입한 재해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해보험 평가에서 동해를 입은 단감의 30%가 정상으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정상가 판정을 한 30% 정도 받았는데 동해를 많이 입은데도 정상가를 해주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재해보험 약관상 과육의 5% 미만의 동해를 입은 과일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감은 조그만 동해를 입어도 가공해서 쓸 수 없어 사실상 폐기하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몇 번 거래를 했습니다. 잘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실제 어렵게 상품성은 없어요. 사과나 이런 거는 배나 이런 거는 가공이 많이 하니까 육수를 만들다든가 이런 아무 거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닥친 한파에다 자연재해 대비에 가입한 재보험도 제 몫을 하지 못해 단감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지화라고 우리 한지로 만든 꽃을 말하는데요. 예부터 궁궐, 민가 가리지 않고 잔치에 사용된 꽃으로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다. 다만 손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인내와 끈기로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이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창가에 다소곳하게 핀 꽃들의 향연. 얼핏 보면 진짜 같지만 실은 우리 전통 한지로 만든 꽃, 지화입니다. 한지꽃을 만드는 첫 작업은 염색. 빨강은 소목이란 나무에서, 파랑은 쪽이란 식물, 노랑은 치자 열매에서 얻습니다. 담그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어느 정도 마르면 다시 또 담그고 그래가지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색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꽃을 만드는 기법은 살접기와 접기, 말기, 끌기 등 크게 4가지. 예리한 칼로 일일이 꾹꾹 눌러 정교한 주름을 잡는 살접기 기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손에 힘이 조금만 더 실려도 한지가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손이 마디마디가 이제 많이 좀 시리고 아프기도 하고 직업병 같은 게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궁궐 연회에서 한지꽃이 널리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갑 등 민간 잔치에서도 두루 쓰였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전국의 장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한지꽃 만드는 방법을 물어 배우고 익힌 이유입니다. 56종이라는 꽃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구사하고 있는 것이 한 20몇 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다 복원해가지고 다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고. 워낙 손이 많이 가는 데다 돈도 안 되는 일이라 전수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인내와 고뇌로 피우는 우리 전통 한지꽃의 명맥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합니다. 꽃을 다시 안 만들고 해놓고 또 세월 지나면 또 꽃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던. KBS 뉴스 선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 서정시인 정호승 시인이 7년 만에 새로운 시 산문집을 발표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천재 화가의 삶을 강렬한 색채로 그려낸 책도 선을 보이는데요. 신간 소식 김석 기자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외로움이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이라 노래한 시인. 주옥 같은 서정시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정호승 시인이 7년 만에 새 산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이 된 지금까지 삶에서 찾아낸 외로움과 그리움의 흔적들을 60여 편에 이르는 시와 산문, 시인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진으로 한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제 아무리 시가 읽히지 않는 시대라 해도 시인에게 시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영혼의 밥입니다. 그 시를 쓰게 된 어떤 그 서사가 있는 이야기들, 그 배경이나 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 상에 차리면 그 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용자 3억 명, 시가총액 60조 원, 전 세계 92개국 진출. 음원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오디오 스트리밍 산업의 절대 강자 스포티파이. 200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이 작은 스타트업 업체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짧고도 눈부신 성장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윤보다 가치에 더 집중해온 스포티파이는 이제 이용자와 창작자를 모두 끌어안는 상생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뒷골목에서 낙서를 휘갈기다 훗날 세계적인 스타가 된 미국의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28 불꽃 같은 삶이 그래픽 노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스키아가 활동한 뉴욕의 80년대를 생생하게 재현한 색채 덕분에 화가의 강렬한 생애 여정이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충남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어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강화는 가시거리가 70m, 보성도 12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점차 맑아지겠지만 저녁에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19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점차 공기가 깨끗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코로나19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08명,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만 떼어놓고 봐도 176명이니까 거의 200명에 근접해가는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 확진자들이 많은데요. 철원의 경우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 13명이 나왔습니다. 갈마르베에 있는 한 요양원을 중심으로 전파가 발생한 건데요. 이 요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과 함께 김장을 했던 인근 주민 7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우선 대학가에서의 집단 전파가 눈에 띕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어제 확진자 6명이 발생해서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고려대 측은 교내 동아리 활동 중에 감염이 발생했다면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방역을 서두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받아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올라왔고요. 동대문구의 에이스 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해서도 격리 중이던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받으면서 이제 누적 감염자 수가 65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많이 나빠지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예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경 기자, 수도권과 강원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나빠진 건가요? 네, 어제 0시 기준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서울이 81명, 경기 41명, 강원 19명, 충북과 전남이 각각 8명, 광주광역시가 7명이 확진받았습니다. 또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2,362명 가운데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양성률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아서 몇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느냐를 보는 건데요. 그제 검사를 받은 9,589명 가운데 2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을 계산해보면 2.17%가 나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대에 불과하던 양성률이 2%대까지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양성률이 계속 오르면 코로나19 유행 양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리두기 예비 경보가 내려졌는데 이게 단계 격상이 임박했다 이런 메시지를 사전에 알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비 경보는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 사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단계로 갈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경고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예비 경보로 개인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역망을 강화해서 최대한 1단계로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지난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83.4명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인 100명의 8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강원 권역은 상향 기준이 10명입니다. 현재 평균 11.1명으로 1.5단계 상향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여러 유행 지표를 봤을 때 수도권과 강원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위태로운 상황이 닥쳐왔다며 지금 증가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대국민 호소의 핵심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의 경우 대화를 할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건데요. 최근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시간 만나는 상황이나 특히 식사 때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피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지금 또 하나 걱정인 게 대입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준비를 위해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역과 감염 관리가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능 시행일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수능일까지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49만 수험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사전에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전국 학원과 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가 권고됩니다. 학생들도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 내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이 한시적으로 공개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에게도 최대한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능일까지 코로나19가 완치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전국 29개 시설, 120여 개 병상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확진된 수험생들은 이미 지난 12일 해당 시설로 이동했고 수능 일주일 전에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수능일까지 퇴원이 불가능하면 치료시설에서 응시가 확정됩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도 86개 시험지구마다 마련된 113개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대학별 평가 등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에 대비해 수능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는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어제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소집돼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것과 관련한 안건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달 21일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참배한 이후 26일 만입니다. 중국이 주도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FTA, RCEP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했는데요.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한 경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가전 중 하나인 세탁기. 호주나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할 때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품 비율 등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CEP이 발효되면 회원국끼리는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게 돼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또 RCEP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도 관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 RCEP 국가 영내를 아우르는 공급망 안에서라면 조금 더 폭넓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섬유와 기계 부품 등 관세 혜택을 보는 품목이 추가되면서 한 아세안 FTA에서는 80% 수준이던 관세 철폐 품목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개별 국가마다 각각 맺고 있던 FTA를 하나로 묶어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진 겁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 중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는 일본이 RCEP에 참여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 한중일 3국이 이 경제 통합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게 동참을 요구한다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우리 통상외교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은 조작으로 이겼다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가 급히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바이든의 승리를 직접 언급한 건데요. 바이든 측은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수위 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선거가 조작돼 바이든이 이겼다고 썼습니다. 조작됐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바이든이 이겼다고 쓴 겁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거론한 게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1시간 만에 자신이 이길 것이며 가짜 언론들에게서만 바이든이 이겼고 자신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잇따라 썼습니다. 이틀 전 회견에서도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누가 알겠냐고 말해 처음으로 바이든 승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친 트럼프 집회를 찾는 등 상대 승리 인정할 듯 없어 보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인 론 클레이는 방송에 나와 바이든의 당선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하든 않든 미국인들이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초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인 인수위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폭증하는 만큼 인수위가 대책을 마련해 바이든 취임 후 정책을 펴려해도 정부 관료들과 접촉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선인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 브리핑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의 당선을 확인하고 인수위 지원을 시작하길 원한다고 차기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말썽입니다. 수도권 등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배지캐스터, 일부 지역 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강화와 산청은 가시거리가 7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영종도와 보성도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항공기 운항 정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부터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8.2도, 춘천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전이 4.7도, 부산은 12.4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9도, 강릉 18도, 전주 20도, 부산은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놓고 대검과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장이 직무 배제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직무 배제 요청권 자체가 총장에게 있고 전례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독직 폭행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결재선상에 있는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 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윤 총장에게 이의 제기서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했고 영장 집행 중 일어난 일이라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무배제 요청 공문도 본인이 배제된 채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고검 측은 당시 중요 사건이었던 데다 다수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 고검 감찰부장이 기소했다며 내부의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검사 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총장에게 있고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이번처럼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그동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여러 감찰건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대립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의 한 주택에서 난 화재가 산불로 번져 공무원과 소방관 등 45명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0.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또 오후 7시 15분쯤엔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안동시 임동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90% 이상 진화를 완료하고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는 폭행, 살인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은 20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데요. 이번 21대 국회에는 그나마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은 모두 14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크게 스토킹 범죄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법원에 직접 긴급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보와 보수, 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이번 국회에선 두 쟁점 모두 큰 틀에서 일치합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고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땐 경찰도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6건의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 나왔고 여당도 냈고 야당도 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 나선 것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입니다. 당 성폭력 대책특위가 스토킹 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내며 8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까지 범보수 정당에서 나온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3건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저희들 당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이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계속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21년 동안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 이번에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부당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또 적절한 근무와 휴가를 보장받을 권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영세 사업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이 앞서서 정작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월 넘게 일한 가게에서 갑자기 해고된 이가은 씨. 업주가 예정보다 일찍 다른 사람을 구하더니 그날 밤 해고됐습니다. 내일부터 그 알바생이랑 저랑 오나요?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럼 제가 안 나와요? 그럼 물어보니까 이러고 바로 잘린 거예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업주는 고소로 응답했습니다.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이제 제출했던 절도죄, 고소장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허락을 받고 남은 음식 등을 직원들이 나눠 가져오곤 했는데 해고 뒤엔 그게 도둑질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사람 개똥으로 하고 본사 열심히 하지 마. 너는 진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체불 임금도 아직 받지 못하고 부당 해고 구제는 자격조차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영세하다고 근로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근로를 하는데.
노동부는 이미 2016년 연구 용역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정책을 적용하라는 결과를 받아놓고도 올해 국감에서 비판을 받자 또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서 법 적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이점을 챙기려고 가짜 5인 미만으로 꾸미는 업장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꽤 이름 있는 여행 잡지사에 채용된 남하정 씨. 첫날 인사한 직원만도 20여 명에 상시 관리직이 3명.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인 사업장. 사장은 26일 만에 남 씨를 구두로 해고했습니다. 이렇게 자른 게 그냥 거의 습관처럼 된 것 같더라고요. 5인 이상의 기업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모아서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돈을 주고 그냥 끝내는 걸로. 지방의 한 호텔 체인에 근무하다 해고된 이수영 씨의 사연도 황당합니다. 6개월 장기 근속자한테 14시간 날 쓰고 맡겨두라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후산 휴가주로 하루만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불평만 많으시면 한 달의 기한을 줄 테니까 그만두래요. 노동자 15명이 모여 상시적인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단톡방.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고 적힌 근로계약서가 있는데도 경영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 휴가 등 모든 책임을 거부 중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이 단체에 접수된 직접 피해 사례만도 100여 건,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고발한 사례 중에는 이제 굴지의 대기업 사례도 있는데요. 위장을 했을 때 그것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영세 사업주를 보호하려고 노동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노동부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80만 명.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국민청원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주변 지역들 매매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서울 중랑구와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에 비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도 지난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울 외곽과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부 쪽에도 남양, 하남, 동탄 지금은 많이 알아보시고 오시고.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31.1.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수급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매물보다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지난 8월 말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매물이 가파르게 줄면서 전세난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매물이 급격하게 줄고 호가도 오르고 있어서 전세 불안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요자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가 정부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형태의 공급보다도 총량 자체를 어떻게 확보하고 분명히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초 방한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 선양에서는 우리 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대규모 한국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최가 시 단위에서 랴오닝 성 단위로 격상돼 치러지는데요.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한중 교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한국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교민 5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연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랴오닝성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대상 지역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주 행사는 주관이 선양시 정부에서 랴오닝성 정부로 승격됐습니다.
행사장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국 측이 기업 유치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沈阳韩国周上升为了投资贸易博览会，这是一个很重要的变化。 행사장에는 한국의 80개 업체, 200개 부스가 마련돼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는 신에너지 차량 중심으로 해서 증설 움직임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자동차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선양 한일회가 주관하는 K-팝 행사와 김밥 만들기 행사 등 다채로운 한류 문화 행사가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사드 보복을 극복하는 협력의 시발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네, 우리 몸에 아주 밀착해서 쓰이는 이 블루투스 음향기기 상당수가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한다는 사실 얼마 전에 알려졌는데요. 이 적발된 업체들이 그동안 이런 제품들 승인을 받아온 배경에는 당국의 허술하고 안일한 관리 감독이 있었습니다. 업체들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서 내도 9년간이나 몰랐던 실태,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발급받았다는 시험 성적서입니다. 시험기관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러나 실제 발급한 곳은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해당 미국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비교해봤습니다. 기관명의 위치도 성적서 형식도 다르고 우리나라와의 상호 인정 협정 표식은 아예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성적서인데도 과기부는 9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전파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은 시험 성적서를 따로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하고 이제 기업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빨리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한 10일간의 어떤 리뷰 기간을 거쳤는데 무선 전화기와 IPTV 설비, 선박 레이더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홀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인증센터의 해명입니다. 100몇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커버 페이지를 아이디 정도 하고 주소 정도 이 정도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기부는 지난 5월에 제보를 받고도 위조 성적서를 발급한 중국 시험소에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有没有那个韩国政府部门那个给你们打个电话那个确认这个问题？没有接到过，这还是第一次接到您这边打的这个电话。 전수조사 6개월 만에 적발업체를 공개한 과기부는 뒤늦게 일부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양식 어류들, 요즘 산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그 마진을 챙겨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곽선정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여수 돌산읍의 한 선착장. 물고기 무게를 재고 가격을 확인하는 선상 중개 작업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비어있던 8호 수송차 수조에 고기가 가득 찹니다. 내가 그냥 고기를 실어주면 저 친구가 가서 지금 수조권에 넣어놓고 이제 파는. 이 화로 수송차는 전남은 물론 서울과 부산 등 저수조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중간 매매상으로 향합니다. 중간 매매상에서 도매시장, 그리고 횟집 등을 통해 최종 소비되기까지 많게는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양식광어를 기준으로 유통 비율은 70.3%. 소비자가 10,000원짜리 양식광어를 구입할 경우 어업인 몫은 2,970원, 나머지 7,030원은 유통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불안정한 출하 단가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높게 고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갑자기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중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활어를 선호하는 식문화 역시 유통 비용을 높이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일본 사람들이 먹는 숙성회처럼 회 문화가 좀 다양화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수준의 국내 회 문화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줄이고 가격 거품을 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첫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NC가 결전지 고척돔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홈런 1위 NC가 홈런 가뭄으로 유명한 고척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고척돔을 밟은 NC 선수단의 표정엔 여유가 가득합니다. 주장 양의지는 큼지막한 타구를 날리며 타격감을 조율했습니다. NC 선수들에게 급선무는 떨어진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전을 치른 지가 2주가 넘어 답답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빨리 하고 싶은 그냥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너무 계속 연습하고 이렇게 지루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고척돔은 NC의 통합 우승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고척돔은 잠실에 이어 두 번째로 홈런이 적게 나오는 구장입니다. 팀 홈런 1위 NC는 홈런 공장인 창원 NC파크를 홈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홈런 2위 KT도 고척돔에서 플레이오프 4경기 동안 홈런은 단 1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NC는 4년 전 한국 시리즈의 패배를 서력해 창단 첫 리그 우승의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때는 솔직히 NC다운 야구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정규 시리즈 우승도 했고 NC다운 야구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첫 경기부터 좀 잘 할 수 있도록. 역대 한국 시리즈 직행팀의 우승 확률은 85%가 넘는 상황. NC가 가을의 팀 두산의 상승세를 꺾고 통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울산과학기술원이 개발했는데요. 이를 상용화할 연구에 전초 기지가 준공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얇고 네모난 패널을 작은 통에 집어넣자 장난감 크기의 차가 움직입니다. 작은 통에 든 건 다름 아닌 바닷물. 바닷물 속에 든 소금과 물의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든 해수전지를 사용한 겁니다. 2014년 이 해수전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 지상 5층 규모의 해수전지 연구 전초기지인 해수자원화 기술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면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수전지는 이미 가격 경쟁력은 물론 친환경, 안정성 등이 검증된 상태. 2차 전지 수요가 10년 뒤 1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수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미래형 전지 산업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바닷물을 양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바닷물을 충전하면 그냥 이제 담수화가 되고요. 다시 방전을 하면 바닷물이 돼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극이고 또 무한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해수전지 기술을 활용하면 해수 담수화는 물론 해수를 활용한 살균까지 가능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력이 다소 떨어지고 전지의 소형화가 과제인데 해수자원화 기술연구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용화 연구와 실증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최근 갑자기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이때 수확기를 맞은 단감이 얼어붙는 동해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단감은 조금만 얼어도 상품성이 없어지는데 보험 규정 때문에 농민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7만여 제곱미터의 과수원에 단감 농사를 짓는 손명수 씨. 갓 수확한 단감을 그대로 땅바닥에 버립니다. 최근 경남 밀양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이런 추위에 단감이 얼어버린 탓입니다. 동해를 입은 단감을 수확하는 현장입니다. 이 단감들은 상품성을 잃어 그대로 폐기 처분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단감 수확으로 예년이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올해는 5분의 1 수준인 5천만 원도 안 될 상황입니다. 미리 가입한 재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보험 평가에서 동해를 입은 단감의 30%가 정상으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정상가 판정을 한 30% 정도 받았는데 동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정상가를 해주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재해보험 약관상 과육의 5% 미만의 동해를 입은 과일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감은 조그만 동해를 입어도 가공해서 쓸 수 없어 사실상 폐기하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몇 번 거래를 했습니다. 잘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실제 어렵게 상품성은 없어요. 사과나 이런 거는 배나 이런 거는 가공이 많으니까 육수를 만들다든가 이런 가공 거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닥친 한파에다 자연재해 대비에 가입한 재해보험도 제 몫을 하지 못해 단감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한 예비 부부들 참 속상하실 텐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관광지에서 결혼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고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신주연 기자입니다.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예비 부부 한 쌍의 사진 촬영이 한창입니다. 이 부부는 올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를 거듭해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사진 촬영으로 식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남편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쪽 부모님들이 입국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It's just really special, I think, for both of us. 다음 달 예식을 앞둔 또 다른 예비 부부도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경복의 아름다움을 이제 결혼식장에서 사진으로나마 이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마음에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말까지 사진 촬영에 참가하는 예비 부부는 모두 70여 쌍. 대구 압산전망대와 청라언덕, 상주 경천대, 안동 낙강 물길공원 등 대구 경북 지역의 이색 관광지 15곳을 배경으로 촬영이 이어집니다. 대구나 경북이 웨딩 스냅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번 사진을 통해서 나오는 촬영본으로 대구 경북의 이제 웨딩 스냅 촬영지들을 좀 더 알릴 생각인데요. 예비 부부들의 특별한 순간을 담은 사진들은 대구 경북 지역 관광 명소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작품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새로 나온 책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정호승 시인이 시와 산문이 어우러진 시 산문집으로 독자를 찾아왔습니다. 또 요절한 천재 화가 바스키아의 불꽃 같은 삶을 강렬한 색채로 그려낸 특별한 책도 선보입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외로움이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이라 노래한 시인. 주옥 같은 서정시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정호승 시인이 7년 만에 새 산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이 된 지금까지 삶에서 찾아낸 외로움과 그리움의 흔적들을 60여 편에 이르는 시와 산문, 시인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진으로 한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제 아무리 시가 읽히지 않는 시대라 해도 시인에게 시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영혼의 밥입니다. 그 시를 쓰게 된 어떤 그 서사가 있는 이야기들, 그 배경이나 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 상에 차리면 그 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용자 3억 명, 시가총액 60조 원, 전 세계 92개국 진출. 음원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오디오 스트리밍 산업의 절대 강자 스포티파이. 200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이 작은 스타트업 업체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짧고도 눈부신 성장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윤보다 가치에 더 집중해온 스포티파이는 이제 이용자와 창작자를 모두 끌어안는 상생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뒷골목에서 낙서를 휘갈기다 훗날 세계적인 스타가 된 미국의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28 불꽃 같은 삶이 그래픽 노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스키아가 활동한 뉴욕의 80년대를 생생하게 재현한 색채 덕분에
화가의 강렬한 생애 여정이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정체 구간이 많은 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신다면 훨씬 덜 힘겨운 출근길이 되실 겁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 훨씬 이전부터 한강대교 사이 드문드문 지체와 정체며 반대 일산 방향 잠실대교 이전부터 한남대교 지날 때까지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에서 중앙대 앞 삼거리 사이 정체 행렬이 점점 빠르게 늘고 있으며 언주로 도심 쪽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사이 평균 속도 20-30km 내외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세금정길 신영 삼거리에서 상명대 사이 간간히 서행될 때 있지만 아직은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으며 도봉로 삼양동 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사이 1-20km 미만의 속도로 평소보다 힘겨운 모습입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와 오금교 사이 전기 관련 시설물 보수 공사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며 올림픽대로 방화터널 유지보수 공사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양방향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RCEP, 편의상 RCEP으로 읽는답니다. 풀이하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맺는 건데 한중일과 동남아의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 나라들입니다. 인구와 GDP가 세계의 약 3분의 1, EU를 뛰어넘는 거대 경제 블록이죠. 우리도 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은 일 못지않게 도전도 있기 때문이죠. 그 뿌리는 미중 패권 다툼입니다. 핵심은 세계 무역 주도권이고요. 당초엔 미국이 앞서 나갔죠. 태평양 중심 국가들끼리 TPP라는 초대형 협정을 추진하면서요. 우리가 서명한 RCEP은 이에 대항해서 중국이 주도한 겁니다. 처음엔 열세였죠. 근데 트럼프가 TPP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폭풍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곧 바이든 시대라는 거죠. 바이든은 미국의 TPP 탈퇴로 세계 무역 규칙을 중국이 쓰게 했다면서 동맹 중심 다자 관계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지난해부터 밝혀왔습니다. CPTPP로 계층된 옛 TPP 체제를 미국이 다시 주도하면서 동맹인 우리에게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에겐 도전 요소겠죠. 여기서 잠시 계산해 볼 게 있습니다. 중국 주도의 RCEP 참여로 우리가 얻을 것들 말이죠. 우선 보호무역에 대응할 대안시장을 얻겠네요. 또 다자협정이란 틀 속에서 일본과는 수출규제 해소를 모색할 공간, 중국과는 사드 보복 같은 부당행위 재발을 완충할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미국이 다시 주도할 수도 있는 CPTPP 참여 역시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세계 분업체계와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첨예한 시기,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포기해도 좋은 경제 블록은 없다는 거죠. 일본과 호주 등 7개국이 양대 협정에 다 참여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어느 편도 수긍할 공정한 원칙에 근거해 당당히 서느냐 하는 것이겠죠.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하루 2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요양원 간병인과 접촉한 주민 7명이 감염되는 등 하루 동안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에 가입한 셈인데 수출 관세 혜택은 기대되지만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임성재 선수가 더스틴 존슨의 5타 차로 뒤진 가운데 공동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04년 최경주 선수가 거둔 3위를 뛰어넘은 아시아 선수 최고 기록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이 뿌였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은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9개월 만에 또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데요.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강화와 산청이 가시거리가 70m, 영종도는 90m, 보성은 120m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점차 구름만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은 저녁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또 여전히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서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아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이 8.2도 가리키고 있고요. 철원이 2도, 춘천 1.2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주가 5.2도, 부산은 12.4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해서 온화할 텐데요. 서울이 19도, 철원과 춘천 18도, 대전 19도, 광주 22도 예상되고요. 부산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과 남해상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